경찰이 현장에 분명히 있었어요. 삼단봉도 있었고, 테이저건도 있었고, 실탄이 장전된 권총까지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요. 심지어 그중 한 명은 19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19년이면 강력 사건도, 폭력 사건도, 웬만한 아수라장도 다 겪어봤을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들은 흉기를 든 남자가 한 여성의 목을 찌르는 바로 그 순간 현장을 떠났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건물 밖으로, 주차장 쪽으로, 그리고 공동 현관문이 닫히자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그 장면을 보며 전 국민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장한 경찰 두 명이 현장을 버리고 나가는 장면.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반대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내려가고 가족이 올라가고 그 3분 40초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피해자의 남편 정식 씨는 맨손으로 흉기를 든 가해자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근처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의 도움으로 겨우 문이 열렸고 경찰은 3분 40초가 지나서야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내가 목에 칼을 맞고 피바닥에 쓰러진 뒤였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7cm짜리 깊은 칼자국이 남은 뒤였습니다. 경동맥이 끊어진 아내는 2분 20초간 심정지 상태를 거쳤고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한두 살 아이의 인지 능력을 가진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 이후 두 경찰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반성이었을까요? 사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임이 너무 과하다며 소청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불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재활을 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시간 내내 두 전직 경찰은 자신들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 기록실 TV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경찰이 도망쳤다는 사실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사건이 단순한 경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귀 기울여야 할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그리고 그보다 더 믿기 힘든 경찰의 행동, 가해자의 재판 결과, 끝없이 이어진 불복 소송의 결말,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자 가족의 싸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 정식 씨 가족에게 이 집은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부부와 딸이 함께 살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9월 무렵 위층 4층에 새 입주자가 이사를 오면서 그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온 50대 남성 이 씨.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마치 망치 같은 것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참았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니 정리가 덜 된 거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이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소음은 점점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5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밤중까지 바닥을 두드리는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식탁을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날도 있었어요.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라 아래층을 향해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자까지 맞추며 소음을 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기엔 그 양상이 너무나 집요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정식 씨 부부가 참다 못해 항의하러 위층에 올라가면 이 씨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위협했습니다. 조심해야 돼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협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항의하러 온 사람을 기죽이고 쫓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정식 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고, 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정범 씨 가족에게 그 두 달은 그야말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또 내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정식 씨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두 달 사이에 무려 4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출동했지만 매번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처리하고 돌아갔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소 의사를 물어보거나 이 씨에게 경찰서 출석 통보를 하는 수준의 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뒤 이 씨는 잠시 조용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이 씨는 그 과정에서 학습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는 경찰 입장에서 가장 처리하기 까다로운 민원 중 하나입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양쪽 당사자 모두 감정이 격앙된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경찰이 개입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상대방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혼자 있는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단순 소음 분쟁으로 보는 것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씨의 행동은 이미 단순 생활 갈등의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이 씨는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1년 11월 15일 낮 12시 50분 이날도 이 씨는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딸이 혼자 있는 정식 씨 집 현관을 발로 차고 택배를 집어던지며 욕설과 고함을 질렀습니다. 딸은 혼자였고 너무 무서워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번에도 단순 분쟁으로 보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이 씨에게 경찰서 출석 통보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어떤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30분 뒤 이 씨는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 씨는 아직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2달 동안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는 이미 반복된 신고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됐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경민은 정식 씨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내려가면서 3층에 아내와 딸이 남겨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씨가 아직 건물 안에 있고 갈등 상대 중 일부가 위층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사건 이후 전문가들은 이 판단 자체가 이미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전부를 안전하게 분리하거나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후 4시 50분 가족은 또다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낮에 출동했던 것과는
다른 경찰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인천 노년경찰서 소속 박경위와 김순경이었어요. 박경위는 19년 경력의 경찰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현장을 다녀봤을 경험 많은 경찰관이었어요. 반면 김순겸은 임용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보 기간 중에 있던 신입 경찰이었습니다. 이제 막 경찰 제복을 입기 시작한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무장 상태를 살펴볼까요? 박경희는 3단봉과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순경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정도 무장 상태라면 흉기를 든 성인 남성 1명을 2명이 함께 제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이후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의 대응 단계로 따졌을 때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공격은 5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테이저건이나 3단봉은 물론 최후 수단으로 권총 사용까지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두 경찰은 그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씨는 또다시 아래층에 내려와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정식 씨를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내려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 씨의 평소 행동에 대해 그간의 갈등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식 씨의 아내와 딸은 김순경과 3층에 남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안심했을 겁니다. 설마 경찰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안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3층에 남아있던 정식 씨의 아내와 딸.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이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닥쳐 아내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는 아내의 목을 겨눴고 경동맥이 끊어졌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씨는 딸에게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딸의 얼굴에 7cm의 깊은 칼자국이 생겼습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진 겁니다. 아래층에 있던 정식 씨의 귀에도 그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보호 장비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없었습니다. 3층에 들어서자 아내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딸은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가해자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식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칼 들고 이러고 있고 딸이 칼 맞아갔고 나는 집사람 보다가 딸 보니까 딸이 죽을 것 같아서 맨몸으로 맨손으로 정식 씨는 흉기를 든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신도 손인대를 다치면서 아내와 딸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씨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무장 하나 없는 남편이 한 것입니다. 정식 씨가 맨손으로 흉기 난동을 제압한 이 사실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찰도 없이 무기도 없이 단지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장한 가해자에게 맞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식 씨를 영웅이라 했지만 정범 씨는 그런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웅이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야 했으니까요. 경찰이 있었다면 자신이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경찰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시간 두 경찰은 건물 밖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3분 40초라는 시간 동안 정식 씨가 이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범 씨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이 씨로부터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딸은 얼굴에 칼을 맞으며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피로 물든 3층 복도에서 한 가족은 경찰도 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식 씨가 이 씨를 제압하고 나서야 겨우 아내에게 달려갈 수 있었어요. 지혈을 하려 했지만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경찰은 현장에 진입을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달아난 게 아니라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2022년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그 해명이 얼마나 궁색한 것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과 방청객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과 함께 계단을 오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단발머리 경찰관, 즉 김순경이 3층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두 경찰은 계단 아래에서 마주칩니다. 이 만남의 순간 김순경은 목 부분에 손짓을 하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장면을 근거로 블랙아웃이 돼서 기억이 안 난다는 김순경의 해명이 거짓임을 주장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이 손짓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두 경찰이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박경희가 김순경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범죄의 긴박성이나 피해자 구조의 다급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에스코트하듯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내려간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두 경찰은 마치 평범한 퇴근길처럼 건물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동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두 경찰은 주차장으로 오가며 우왕좌왕했습니다. 3단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갑을 챙겨 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장면이 지적됐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밖에 나와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밖에 나와서 장갑 챙기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2명이나 있었다면 1명이라도 올라갔어야 했다. 결국 문을 열어준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근처에서 청소를 하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환경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유리를 깨야 되겠다고 했더니 경찰이 깨지 말라 했어요. 비명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 깰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결국 환경미화원이 다른 방법으로 문을 열어줬고 그제서야 두 경찰은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올라왔을 때에는 이미 정식 씨가 가해자를 제압한 뒤였고 아내는 피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도움으로 문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3분 40초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간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있던 바로 그 3분 40초 동안 범행이 벌어졌다고요. 나중에 경찰이 3층에 나타나서 피해자 처치를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분 3초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피해자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3분 40초 일찍 들어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경찰이 도망쳤다는 사실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사건이 단순한 경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귀 기울여야 할 경고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혹은 문이 닫혔을 때 유리를 깨고라도 들어갔다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식 씨가 맨손으로 이 씨를 제압하고 있을 때 3층 바닥에는 아내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경동맥이 끊어진 아내는 의식을 잃었고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심정지 시간은 2분 20초. 뇌는 산소가 차단되는 시간에 가장 민감하게 손상됩니다. 그 2분 20초가 아내의 남은 평생을 바꿔놨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료진은 생존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에 달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뇌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차례 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차례의 뇌 수술을 거치고 나서 아내는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 깊었습니다. 의사들은 아내의 현재 인지 수준이 한두 살 수준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언어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반신불수 상태에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사들은 조금 더 빨리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정식 씨는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에 경동맥이 끊어져 2차례 뇌 수술을 받은 아내는 아이가 됐습니다. 실어증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가지도 못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만 왔어도 심정지 2분 20초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숨은 살아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 수술도 안 했을 거고 3분 40초가 만들어낸 2분 20초의 심정지. 그 시간이 아내의 뇌에 남긴 상처는 영구적인 것이 됐습니다. 가해자에게 분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식 씨가 더 견디기 힘든 건든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 지키라고 있는 경찰이 집사람 내어두고 한참 있다가 왔잖아. 사과 한마디도 없어. 그나마 나중에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그 가족들한테는 정말 죄송하네요 라고 한마디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용서가 안 돼요라고 했습니다. 딸도 사건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남은 7cm의 상처는 단순한 흉터 그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정식 씨 역시 손인대를 다쳤습니다. 한때 단란했던 세 식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식 씨는 지금도 매일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아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 표현을 못하는 것인지 남편은 그 답을 기다리며 오늘도 아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두 경찰은 각자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들은 하나씩 뜯어볼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박경위의 해명은 이러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무전기가 잘 안 털렸다. 그래서 지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하러 빌라 밖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문이 닫혔고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라 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해명은 전문가들에게 금세 반박당했습니다. 경찰 무전기는 중계기를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15층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3층짜리 빌라 안에서 무전이 안 터진다는 것은 통신 구조상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요.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앞서 CCTV에서 확인된 것처럼 김순경이 계단에서 이미 손짓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박경희와 소통하고 있었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굳이 밖으로 나가서 무전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순경의 해명은 또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블랙아웃 상태가 됐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공백을 주장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신입 경찰관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CCTV에 찍힌 장면이었습니다. 두 경찰이 계단에서 마주치는 순간 김순겸은 손짓을 하며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장면을 법정에서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블랙아웃이 됐다는 사람이 이렇게 손짓까지 하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두 경찰이 그날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었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그 영상이 삭제돼 있었어요. 경찰 측은 용량이 꽉 차서 자동 삭제됐다. 11월 3일 이후의 영상은 저장이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은 11월 15일에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사건 당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피해자 측이 파악한 삭제 시점은 달랐습니다. 바디캠 파일이 삭제된 것이 감찰을 받은 직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용량 문제라면 굳이 감찰 직후에 삭제할 이유가 없다. 의도적인 증거 은폐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확산됐어요.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개된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경찰이 3층에 나타나기 이전 약 2분여의 시간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바디캠 영상이 없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그쪽 주장처럼 11월 3일까지밖에 자기 바디캠 용량이 차서 안 찍혔다고 해도 나중에 감찰 이후에 스스로 지워버린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영상을 그냥 놔뒀다면 결론은 명확했을 텐데 손을 댔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 것이다. 이 모든 해명과 의혹들을 통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두 경찰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일관됐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흉기 난동을 저지른 가해자 이 씨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른손 인대를 다쳤고 딸은 얼굴에 깊은 칼자국을 입었으며 아내는 목에 경동맥이 끊어져 반신불수의 뇌 손상까지 입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인미수의 피해자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강하게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범행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태도는 공분을 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해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오히려 피해자들 때문에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흉기로 사람을 찌른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저항을 문제 삼은 셈이었어요.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처는 반창고를 붙이면 될 정도의 극히 가벼운 찰과상 수준이었다고요. 검찰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2년 5월 27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이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 즉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는 낮았지만 살인미수 사건치고는 무거운 중형이었습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항소했어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24일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22년과 전자발찌 10년이 유지됐어요. 이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씨는 결국 2023년 1월 3일 스스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22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현재 수감 중입니다. 만기 출소한다면 그는 70대가 됩니다.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피해자 아내는 한두 살 아이의 인지 능력으로 병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식 씨는 매일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딸의 얼굴에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22년의 형량이 이 가족이 앞으로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판결도 이 가족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 씨의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목을 찌른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정식 씨는 아내가 반신불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재판에 나가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딸은 얼굴에 흉터를 안은 채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 씨에게 엄벌을 탄원했고 재판부는 그 탄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22년이라는 형량이 자신들이 평생 짊어질 피해에 비해 충분한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형량도 아내의 뇌를 되돌릴 수는 없고 딸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를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찰 조직은 움직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론은 해임이었습니다. 박경희와 김순경 두 사람 모두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어요.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입니다. 해임을 당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두 사람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징계가 지나치게 과하다. 우리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잘못 대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2022년 3월 25일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도 막히자 두 사람은 이번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박경희와 김순경은 각각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것이었어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 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후배 경찰관 B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오히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 1심 패소였습니다. 2심 서울고법 행정 3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심도 패소였습니다. 그래도 박경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하지만 2024년 10월 10일 대법원 일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경위의 해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순경 역시 별도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미 2024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소청심사부터 대법원까지 장장 3년에 걸친 불복의 여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직무유기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1년인 죄목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 17단독은 직무유기를 유죄로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 생명 등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습니다. 김순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처벌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박전경위는 400시간, 김전순경은 280시간으로 각각 크게 늘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 재판부는 일부 정상 참작 사유도 언급했습니다. 박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김 전 순경은 임용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 참고됐습니다. 그러나 그 참작이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심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요. 두 전직 경찰은 소청, 행정소송, 형사재판 항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은 몇 년 동안 법정에 다시 불려 나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찌감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달랐을까요? 그 질문은 답이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남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싸움은 형사법정과 행정법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31일 정식 씨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8억 3,654만 8,831원.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입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기각 사유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가해자 이 씨의 형사 재판이 당시 아직 진행 중이었던 점, 경찰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설령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이 씨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사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고 스스로 언론에 나서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이토록 사회적 관심을 받았을까요? 점식 씨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도 싸워왔기에 두 전직 경찰은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고 직무유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싸움의 무게를 피해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져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2021년 국내에서 층간소음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줄을 이루는 한국 주거 문화에서 층간소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 그저 불편한 생활 민원이 아니라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폭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층간소음 관련 입법론이나 중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 사건이 남긴 사회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방향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무장한 경찰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민간인이 오히려 먼저 흉기를 맞고 경찰 없이 가족이 맨손으로 범인을 제압해야 했다는 사실은 경찰 조직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 교육 과정에서 현장 대응 훈련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탄 사용 기준이나 위기 상황 판단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반복적인 신고가 무시됐던 과정에 대한 비판도 불러일으켰습니다. 2달 동안 4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매번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치부됐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점점 대담해지는 가해자의 패턴을 경찰이 더 일찍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사전에 제지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분쟁을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잠재적 폭력 범죄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 전체에 환기시켰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전반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비겁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된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시스템의 문제이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이 왜 단순한 개인 비위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경찰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지적은 한 개인의 비겁함이나 무능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냈어요. 먼저 지적된 것은
신임 경찰관의 현장 배치 방식이었습니다. 김순경은 임용된 지 6개월도 채 안 된 수습 경찰관이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인 경찰관이 이처럼 위험한 현장에 단 2명으로 출동했을 때 경험 많은 선임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고 신임을 지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19년 경력의 박경희는 신임 경찰관을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임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기색을 보였다면 그 순간 선임이 돌려세워서 함께 올라갔어야 합니다. 19년 경력의 경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된 것은 경찰 대응 단계에 대한 훈련의 문제였습니다. 경찰청의 대응 단계 기준에 따르면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공격은 5단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3단봉, 테이저건, 나아가 총기 사용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두 경찰은 그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장비를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실행 능력이 현장에서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몸이 반응하는 것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경찰 교육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고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2달 동안 4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어떤 신고도 이 씨를 잠재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신고가 독립적으로 처리되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위험 신호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고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반복 신고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시스템이 있었다면 사전 개입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 이후 이런 시스템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경찰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사건 직후 경찰 측은 피해자 가족에게 공론화하지 말 것을 압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침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경찰 조직 내에서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이를 투명하게 다루기보다 은폐하거나 무마하려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디캠 삭제 의혹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넘어가려는 경향.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로 대한민국 경찰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찰관들이 매일 위험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그 모든 성실한 경찰관들에게도 상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보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건 기록실 TV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이 씨는 이사를 온 직후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음을 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고 단둘이 있는 딸에게 욕설을 퍼붓고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면 이미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웃이 혹은 주변에서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 절대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홀로 항의하러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날짜와 시간,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단순 분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상대방의 행동이 위협적이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현관 잠금 장치를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정식 씨 가족은 경찰을 믿었습니다. 4번이나 신고했고 경찰이 왔을 때 안도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방어를 늦추게 했고 경찰이 자리를 잡은 그 순간에 오히려 혼자 있게 된 아내와 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신뢰는 소중하지만 맹목적인 의존은 금물이라는 것을요. 경찰이 출동해도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갈등 상대방이 아직 건물 안에 있거나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방문을 잠그고 이동을 최소화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전직 경찰은 해임이 확정됐고 직무유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2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식 씨의 아내는 여전히 한두 살 아이의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정식 씨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내 곁을 지켜야 합니다. 딸의 얼굴에 남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의 판결이 이 가족이 받은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환경미화원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주변의 위기 상황에 눈을 감지 않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안전망이 됩니다. 사건 기록실 TV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미력이나마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혹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이 사건을 잊지 마세요. 피해자 가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식 씨는 오늘도 아내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정범 씨의 아내가 회복되는 날까지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런 이야기는 계속 기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